저희 집에는 무늬만 10살인 사춘기 아들이 같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터넷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집중 주제로 우리 자녀들 인터넷 게임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 지팡이 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 김간웅 집사고요. 네,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저희 락스타 게임스라는 그 게임 회사에서 거의 10년 넘게 지금 일하고 있고요. 지금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또 스페셜 게스트분을 한 분 더 모셨거든요. 어디에 앉아 계실지 일어나서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교회 박민희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온타리오 심리치료사로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희 또 청소년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및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한인들 대상으로도 두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다 셀폰 갖고 계시죠? 셀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제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셀폰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거기에 세팅이 있는데요. 세팅을 한번 눌러서 스크린 타임이 있으신 분은 스크린 타임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배터리라는, 만약에 스크린 타임 없으면 배터리라고 하는 분 눌러주시면 거기에 배터리 유시지가 있거든요. 이게 셀폰마다 다 틀려서 거기 보시면요, 자기가 얼마나 셀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 시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앱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셀폰 시간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셀폰에 아주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작년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쭉 상승하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거의 19%, 이건 거의 20%란 얘기인데, 5명 중에 1명이 거의 과의존. 그러니까 과의존이라고 하면은 의존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나 아니면 거의 중독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 집단군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옆에 표를 보시면요, 청소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30% 정도 되는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거의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거든요.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또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한 건데요. 2008년도를 보시면요, 10대에서 30대는 그때도 엄청 거의 100% 정도 되는 인터넷 이용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아동들도 보면은 거의 80%가 넘는 수치예요. 되게 놀랐는데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40대에서 60대까지 보면 그때는 되게 현저하게 떨어지게 사용이 좀 없었었는데 10년 후에 2018년이 되고 나서는요, 40대에서 60대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대, 60대는 거의 지금 보시면 40, 50대는 100%고 60대는 거의 90%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70 지금 거기도 거의 40%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인터넷이 정말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됐는데요. 이거를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색합니다. 진단하시는지 좀. 네네. 사실 그 인터넷은 일반 여러분들뿐 아니라 제 자녀들, 또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인터넷 없이는 거의 그 설교 준비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인터넷 세상에 우리 한국인뿐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인터넷의 영향을 거의 이건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그 인터넷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노출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다. 이건 일상적인 우리의 정말 문화다. 이제 이런 걸 먼저 인식을 하는 게 우선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의 줄임말 아닙니까? 그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통신망이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지식도 전달되고 또 뭐 사진, 미디어, 문화 모든 게 이제 지금 계속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왜 오늘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 일상적인 문화가 됐는데 왜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워크숍을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이 무한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가운데서 이제 전달이 유익한 정보, 또 지식,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문화, 생활 이런 면들만 전달되면 아마 이런 워크숍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그 올바른 정보 지식뿐 아니라 그 안에 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뭐 스팸 메일, 음란, 뭐 굉장히 이제 폭력, 가짜 뉴스, 또 왜곡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마 전달되고 그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인터넷은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가 선용하냐, 악용하냐의 문제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터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순기능 면을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제가 뭐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은 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단파, 극동 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극동 방송에 나오는 모든 설교자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몰래 그런 설교를 계속 들어가지고, 지금은 또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그걸 어쨌든 간에 구해서 들으면서 개방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기능적인 인터넷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요즘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제 자폐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일반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이 점점 사실 많아집니다. 이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온라인은 접속한다는 거예요. 접속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누가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래서 이 인터넷은 온라인으로는 무조건 어쨌든 이 정보가 어쨌든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아마 이 나누는 주제도 우리에게 아마 이런저런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정보가 정말 많죠. 유익한 정보도 너무 많긴 한데, 뭐 유해한 정보를 빼놓고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정보도 많고, 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이런 정보도 많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김관우 지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인터넷이 정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소스를 체크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작년에 되게 핫 월드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기 아랫동네 그 미스터 트럼프께서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뭐 요새는 보니까 뉴스도 보면은 이제 뭐 팩트 체크 코너라고 해가지고
뭐 팩트를 어디서 이제 소스를 막 자기네들이 어떤 뉴스에 대해서 증거를 대면서 이제 이게 팩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좀 요즘에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팩트는 맞지만은 또 팩트를 A를 주면은 또 팩트 B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그렇게 안 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뉴스라든가 뭐 어떤 대중매체라든가 그런 데서는 항상 그 어떤 자기네들만의 아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티컬 아젠다라든지 뭐 컬처럴 아젠다라든지 이제 뭐 그런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에 맞게 팩트를 거짓과 교묘하게 섞어서 가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과거에도 어느 정도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지금하고 또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번 지금 주제로 다루는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이제 특히 유튜브 뭐 SNS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봤을 때 이제 어린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TV를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어떤 대중매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위험이 닥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중매체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원래 사람은 그 사이콜로지컬리 긍정적인 소식보다 이제 부정적인 소식에 더 이제 감성적으로 격분을 하고 더 반응을 하고 더 그 임프레션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인 어떤 매체에서는 그런 어떤 팩트와 그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의 어떤 그걸 끌어들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제 어떤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이제 맞는 정보다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개개인마다 이렇게 정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뉴스 페이크 뉴스인지 뭐 진짜 뉴스인지 이렇게 있는 여러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전체주의 독재 사회하고 민주주의 사회하고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은 개인이 그런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상태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런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사회인데. 쉽게.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권리마저 포기한 채 그냥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은 사실 그 전체주의적인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해라. 경험에 의해서 낚여도 보고 뭐 그런가요? 어쨌든 뭐 그냥 간단하게 댓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정보자가 누군지, 뭐 뉴스도 뭐 공식 사이트인지, 뭐 공공 사이트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뭐, 보태서 네. 신앙적인 부분 잠깐 좀 이야기. 네, 맞아요. 기독교 정보도 엄청 많아서요. 예. 거기도 이제 그 사실 선택 지금 방법이-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지금 그 우리 김가능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판도 바꾸잖아요. 대통령 뭐 국회의원 그 선거판도 지금 사실 인터넷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능력은 확실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적인 부분만 좀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 그 로컬 처치에서 다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적인 정보도 굉장히 많이 공유합니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컬 처치가 다 이렇게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은 특성상 자기가 찾아가는 건데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것을 습득하고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저도 늘 이제 그 참조를 하죠. 이런저런 걸 제가 단시간에 가장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인터넷을 그 뭐라 그럴까 차지하고 있는 그 많은 이제 비중이 그 이단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단들이 가령 여호와의 증인일 뿐 아니라 뭐 여러 이단들이 인터넷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기존 기성교회보다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 아마 기성교인이 웬만한 분들이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마지막에 한두 줄을 딱 그 표시가 제가 봐도 한두 줄이 표시 드러나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제게 뭐 이제 너무 은혜스럽다면서 CD도 주는 분이 계시던데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이단의 특징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 부분에 만족을 주는 설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어느 한 사람, 특히 1인 유튜브 있잖아요. 1인 유튜브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어떤 신학을 했는가, 어떤 교회 다니는가를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의 설교가 어느 한 분의 그 정보 제공이 나한테 너무 맞아, 너무 흡족해.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게 심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심취해서 기성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종종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연륜 있는 아니면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 내지는 목사님께 꼭 확인을 받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이분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나가 굉장히 저는 간단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집중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녀들 인터넷 게임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진행은요, 저희 대상자가 익투스 중심입니다. 예꿈동사는 이제 부모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저희가 익투스랑 또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터넷으로 즐겨하는 컨텐츠가 있느냐? 뭐 많이 보신 거죠, 다들? SNS,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게임, 뭐 이런 걸 주로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을 왜 하는지, 유익성, 보편적인 유익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제일 많은 대답이 재미였어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그다음 지식 정보를 얻는다, 또 소통을 위해서다, 또 자기 개발, 그림 실력도 향상됐고 두뇌 발달, 뭐 숙련대 손가락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거 메시지인가요? 이거 영타막 해버리는 거? 반응 속도 꾀라는데 뭔지는 예. 듣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 게임 목사님 게임을 혹시 소실적에 해보셨나요? 제가 그 게임을 우리 때는 뭐 그런 게임이 없었고 전자오락이었죠. 테트리스, 뭐 테트리스 테트리스 정도.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게임을 거의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게임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테트리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도 한참 테트리스 했을 때 강의 시간에 교수님 양 어깨 위에 테트리스가 이렇게 고스란히 와서 쌓이는. 내려와 막 내려와. 그런- 맞아. 죄송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우리 김관웅 집사님은 뭐 게임 해봤냐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좀 우습죠. 예? 밤새 뭐- 게임 해봤냐, 뭐 이것도 우습죠, 그죠? 밤새 게임을 해봤죠. 봤는데 저는 근데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게임, 근데 뭐 저 어렸을 때는 제가 7, 8년생이니까요. 뭐 한 80년대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뭐 이제 게임기 같은 거 사주셨고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사주셨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는 이제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집안 형편이 좀 어려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게임을 거의 못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좀 하고 그랬죠. 그리고 뭐 게임은 뭐 밤새도록 해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아니면 결혼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체력적으로 안 되더라고 이게 솔직히. 아니 이제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는 게 뭐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람 두뇌라는 게 사람 여러 몸 파트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쓰면은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빨리 소모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엄청 심하죠. 근데 이 게임이 유익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김강윤 수사님께서 또 네, 제가 이제 게임이 유익하다는 거는 근데 저렇게 이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 이제 뭐 ADHD 증상하고 이제 뭐 거기 치매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3D 비디오 게임하고 인지 능력 향상하고 3D 비디오 게임과 여러 학습 능력 향상을 제가 얘기를 여기 조사를 해봤는데 저기 있는 것들 다 유익한 점들은 일단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저 회사나 저기 보면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대학이나 뭐 제네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리서치를 하는 토픽 중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상들이 성인이나 아니면 노인들 이제 어떤 건강상의 어떤 뭐 치매라든지 어떤 그런 증상이 올 것 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린 아이들은 일단 대상에는 없는 거고요. ADHD 증상은 어린이들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거는 게임을 하면은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게임을 하면은 ADHD 증상이 있는 애들의 치료가 된다는 말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이 저게 맞다, 100% 맞다 이게 말할 수가 없는 아직 그런 레벨은 도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이제 리서치하는 중인데 이제 근데 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예를 들어 저기 보면 이제 뭐 저 어떤 회사 저기 아킬리 인터랙티브 랩이라는 회사인데 저 회사는 이제 VR이라고 해서 아시죠? 이제 이렇게 딱 써가지고 버추얼 리얼리티 그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ADHD 증상하고 이제 디멘샤 그 치매를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VR을 쓰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3D적으로 훨씬 그 평면으로 보는 것보다 3D적으로도 완전히 더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 회사에서 지금 그런 VR하고 VR 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FDA 그 식약청한테 그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그 스텝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3D 게임과 인지 능력 향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3D 게임 이제 예를 들어서 총 쏘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원래 3D 게임은 이제 원근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뎁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브레인이라는 게 굉장히 플라스틱해가지고 플라스틱이란 게 뭐냐하면 이제 어떤 상황에 쉽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바라보고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원근감에 있는 세계의 그 브레인 자체가 좀 더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간 인지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되고 또 이제 게임 같은 총 쏘는 게임 같은 여러 개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능력도 향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공간 능력, 3D 어떤 공간 능력이 향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간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 굉장히 유용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3D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게 보통 수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런 3D 게임을 통해서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학습 능력에서 보다 더 향상된 그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D에 관련된 거죠. 우리 게임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왜 쳐다보냐, 저. 2D는 이제 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사실 3D가 보통 해당 사항이 있죠.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인터넷 게임에 자신에게 해로운 점이 있을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익투스는 주로 이야기한 게 시간 낭비다. 그리고 공부, 숙제 할 일을 미룬다. 늦게 자서 피곤하다. 눈 피로하다. 폭렬 욕설을 배운다. 망상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 낭비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죠. 그래도.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가 이런 점이 해로운 것 같다 말씀하신 게
언어 행동이 거칠어진다. 욕설을 따라하고 선정적인 묘사가 웹툰 같은 게 많이 있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예민해진다.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중독 발달 장애 걱정되고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도 없어지고 수면에 방해될까 걱정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보면은 단어들이 이런 단어가 띄네요. 폭력, 욕설, 참을성, 예민, 자기 절제, 중독 뭐 이런 게 띄는데요. 확실히 아이들은 게임 많이 하면 좀 달라지죠. 저희 집 아들도 보면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요소들이 아이들 생활과 또 정신 세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 박민희 스페셜 게스트님, 실제로 인터넷 게임 관련해서 상담 오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제가 한 지난해만 이제 게임 관련해서 한 100건 정도 넘게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많이 상담을 정말 오시죠. 많이. 네. 예. 그럼 어떤 뭐 때문에 오고 또 무슨 사례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이제 아이들이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중독까지 간 건지 아니면 이 게임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절제시킬 방법도 모르겠고 또 이거를 못하게 하자니 또 아이들이 친구들과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놀 수 있는 놀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게이밍 디지즈, 뭐 게이밍 디스오더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길 정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부모님들 또 청소년들 본인들도 나오고 싶지만 헤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상담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이미 자리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면서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뭐 욕설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음란한 장면을 보게 된다든지 해도 이거는 게임 안에서니까 하고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사실은 신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뇌도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 부분이라고 하죠. 이 뇌 앞쪽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20살 넘게까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직 자리가 잡지 않으면은 자극적인 뭐 그림, 욕설 아니면은 또 폭력 이런 것들이 어른들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빨리 흡수하고 또 그만큼 잠재의식 속에 더 어른들보다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다가도 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툭툭 이제 튀어나오기 나름인데 이게 사실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포르노, 헤비메탈, 뭐 어둡거나 잔인한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언어,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도 가끔 어른들도 잔인한 영화나 너무 좀 이렇게 좀 무섭거나 듣기에 좀 무시무시한 음악 같은 거를 듣다 보면 꿈에도 나오고 악몽을 이제 꾸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제 남아있다가 꿈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듣고 보는 것들이 이제 본인 정체성으로 이제 쌓아지기 때문에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부모를 본인이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떠한 아이에게 영향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커서 그 아이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수가 있듯이 그만큼 보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 잠재의식 속에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게임도 똑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내성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이 자극적이었다면 1시간을 하다면 재미있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하고 더 자극적인 게임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뭐 배그, 롤, 리니지 이래서 저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 공부를 많이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상당히 자극적일 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언어들 아니면은 나오는 음악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함께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폭력적인 요소가 영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유, 제가 게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빠질까봐 지금 게임 공부를 게임 뭘 하는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대부분 진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우리 박민희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냥 스치면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야 이걸 해도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당연히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소통을 위해서 아이들끼리 보니까 게임으로 서로 소통하고 친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 김가능 집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각을 발달시킨다든지 이제 뭐 또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게임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김가능 집사님한테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좀 좋은 프로그램을 좀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좀 하시라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안 팔리게 영적으로 문제긴 한데 이게 아이들에게 게임이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그렇다고 뭐 그냥 놔둘 수도 없어요. 어쨌든 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자기가 학생이면 공부가 주 일이잖아요. 메인이고 직장 생활 이게 학생들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게임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들은 또 직장 생활이 메인인데 이건 이제 보조 역할로 게임이 머리를 식히거나 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면 뭐 그게 뭐 30분 한 1시간 정도 하든 이제 뭐 또 나름대로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시간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안 되고 1, 2, 3, 4인 자극도가 자꾸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그 게임을 못하게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하면 분노를 일으켜 애들이 대부분 분노합니다. 공통점일 겁니다. 다른 건 분노 안 해도 게임 못하게 하면 분노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아이들이 게임이 주는 해악의 단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 뭐 부모와 자녀 간 또 부부 간 이제 갈등을 또 이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 부추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전히 안 돼. 뭐 이러면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일단 안 돼. 그래서 우선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다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도 일단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던졌을 때 확실히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모님들도 지식은 좀 있어야 되겠다. 좀 한번 어떤 이 게임을 하고 있나 또 어떤 게임 종류가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좀 잘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성경적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도 부모 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굳이 그걸 게임에 대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임 때문에 예배 시간을 놓친다든지 교회에 관심이 없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이러면 그건 거의 우상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박민희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모들이 좀 게임 아이들이 하는 거에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애들이 하는 게임을 또 이렇게 써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들이 보셨죠? 무슨 게임이었는지 김근호 집사님? 그게 폭력성이 좀 어떤가요? 네네.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그 PPT 좀 띄워주세요. PPT가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이거 종류가 네네. 이거거든요. 뭐 예. 배틀그라운드 뭐 아까 롤 얘기하셨는데 딱 귀에 뱅글? 들어왔어요. 몬스터 헌터 있고 뭐 저도 처음 듣는 로얄? 이야기들이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블록스 많이 이런. 아는데 여기서 저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쫙 봤는데 제가 딱 조사를 좀 해보고 봤는데 제가 좀 느낀 점은 우리 교회들이 정말 착하다, 건전하다. 참 일단 저희 회사 게임이 없는 게 건전하고요. 일단. 근데 이제 칭찬해줘야 되거든. 네. 애들이 여기 있는 게임들 중에서 뭐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임은 없어요, 사실. 근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게임을 한다는 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게임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봤을 때 애들이 게임을 한다 보면은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냥 애들은 그냥 게임은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뭐 그냥 뭐 애들이 하는 거지 뭐 애들이 하는 거지 뭐 한때 애들이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커다란 착각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제가 게임을 하나를 이제 짧게 트레일러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번에 나온 건데 그 비디오 잠깐 틀어주세요. 아유, 영화네요. 저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게임. 어휴. 실제 게임이에요. 왜 영화를 틀어놨나 했어요. 저는 여기서 보는데. 근데 저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작년도에 이제 10월달에 출시한 게임인데 이제 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게임업계에서는 트리플 A 게임이거든요. 트리플 A는 뭐냐면 이제 오랜 시간 저 게임 만드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5년 그런 오랜 시간 걸쳐서 제작비도 엄청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비용도 엄청나죠. 근데 이제 저 게임들 자체가 애들용이 아니거든요. 저거는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게임들이 많은데 애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익투스 애들이 하는 게임은 이제 다 애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 띄워주실래요? 게임업계 현황이라는 거? 예. 아니 게임업계 현황 그 그래프. 그거요. 근데 게임업계 현황인데 이게 지금 게임을 이제 보통 이제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은 사실 어른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한 게임 전반적으로 봐서 한 22% 정도가 한 10대 후반 정도까지가 22%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35% 정도는 이제 그 20대에서 30대죠. 그리고 그 30대에서 40대 정도가 이제 28%고 심지어 50대도 있어요. 45에서 50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쫙 그 나이별로 나눠서 봤을 때 사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익투스는 거의 15, 뭐 14살 뭐 그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애들은 게임하는 그런 어떤 포션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게임업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치는 고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게임이 다른 합의에 비해서 돈이 비교적 안 들어가긴 하지만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준 트레일러 그 게임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이거든요. 근데 저 게임을 하려면은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4라는 콘솔 게임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3,400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게임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게 한 60, 70불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그 게임을 하려면은 또 TV 화면이 있어야 되니까 뭐 TV 하면 뭐 4,500불? 근데 되게 좋은 걸로 갖고 싶으면 뭐 1,000불 넘어가죠, 사실. TV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인터넷 릴라이어블한 인터넷 커넥션도 필요하고 인터넷 커넥션 먼슬리로 한 4,50불 내지는 정말로 빠른 인터넷을 원한다 100불 넘어가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그리고 이건 단순히 콘솔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라는 컴퓨터 게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아까 보여드린 레벨의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려면은 최소한 컴퓨터 가격이 1,000불 넘어가요. 그리고 웬만큼 그냥 더 좀 웬만큼 좀 괜찮은 옵션으로 저 게임을 돌리고 싶다. 그럼 2,000불 넘어가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요새 또 이제 컴퓨터 마켓에서 그 컴퓨터 그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아까 보시는 이제 트레일 레벨 그래픽이 되게 뭐 영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화 같은 퀄리티의 그런 어떤 그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부품인데 정말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는 하나에 1,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애들이 뭐 하는 게임이야, 게임은 애들이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이제 돈이 들어가는 합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컨텐츠 상으로 보면은 그 ESRB 좀 띄워주세요. 예, ESRB가 나와 있는데 이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이제 여기 아까 그 게임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게임은 이거는 어른들 놀이에요. 어른들 놀이, 어른들을 위한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위한 놀이는 사실 애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RB라고 이제 그 한국에도 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게임 심의 등급을 이제 정해주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이제 ESRB에서 게임이 우리 보통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내 가지고 출시해 가지고 이제 팔고 싶으면은 그거를 통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받을 때 이제 그거 좀 크게 좀 해주실래요? 아까처럼. 네. 그 뭐 에브리온이라고 돼 있죠. 저기 E하고 에브리온이라고 위에 있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어린애들도 포함해서, 어른들 포함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거기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에브리온 10+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좀 더 수위가 10살 이상, 뭐 10살 이하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틴이라고 돼 있는 거는 10대 후반 이하, 그렇게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죠. 그 연령대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Mature 17+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만으로 17세 이상한 때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컨텐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A는 이제 어덜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건 저 완전 성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이제 성인이라고 치면 뭐 20대 후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20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컨텐츠가. 그 RP는 레이링 펜딩이라고 돼가지고 아직 레이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데, 보통 이제 저희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회사들은 그 M을 타겟으로 해요. M. 그러니까 Mature 17+. 그러니까 저 이제 보통 이제 게임 샵에 가가지고 뭐 애들한테 뭐 게임을 사주고 싶다, 뭐 게임을 사주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딱 픽업을 딱 했을 때 보면은, 딱 뒤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측 하단에 저런 레이팅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거는 다 써 있어요. 어느 게임이든지 다 써 있거든요. 보면 여기 저희 회사 것도 이제 Mature 17+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회사들이 다 왜 Mature 17+를 하냐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어덜트 레이팅을 받게 되면은 그런 리테일러 샵에서 그 게임 자체를 팔지를 않아요. 보통 이게 법적으로 그게 규제되는 건 아닌데, 그런 그 리테일러 뭐 월마트라든지 뭐 일렉트로닉 부틱이라든지 그런 게임 스토어에서 자발적으로 어덜트 레이팅을 받은 게임은 팔지를 않아요. 사실 어덜트 레이팅을 받은 게임을 이제 살려면 이제 뭐 온라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고요. 이런 어떤 샵에서 이제 스토어에서 하는 거는 이제 메이처가 이제 거의 이제 끝이죠. 끝 레이팅으로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잘 보시면 또 이제 뭐 메이처 레이팅뿐만 아니라 디스크립터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제 뭐 블러드 앤 고어 있고 인텐스 바이올런스 있고 뭐 누디티 있고 섹슈얼 컨텐트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을까. 뭐 피가 나온다 이 게임은, 뭐 이 게임에 선정적인 게 있다, 뭐 이 게임은 뭐 폭력성이 들어가 있다, 뭐 스트롱 랭귀지가 뭐 있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게임을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할 거는, 그 요새 게임 업계에서 이제 그 랜덤 이제 루트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제 게임 실제로 현금을 넣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상자를 사는 거예요. 실제 돈으로. 근데 그 상자가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상자를 열면 랜덤으로 아이템을 줘요. 아이템을 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아이템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갬블링처럼, 이게 되게 좀 라인이 블러리한데 갬블링처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게임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유저는 아예 그게 자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게임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 어카운트 자체를 그냥 서스펜드 해달라, 그렇게 스스로 나 더 이상 내가 컨트롤을 못하니까 서스펜드 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뭐
지금 요새 저희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되게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이제 벨기에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미 규제가 들어갔고 아마 이제 북미에서도 규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유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자녀들이 하는 게임에 있어서 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도 정말 애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저런 등급 같은 거 들어가면 다 살펴볼 수 있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인터넷 게임 하루에 몇 시간 하나, 저 숙제랑 공부는 제외입니다. 보시면 2시간에서 4시간이 거의 64% 굉장히 많죠. 3, 4시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미만, 그다음 4시간 이상, 5시간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너무 많이 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을 쓰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정말 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들도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런 뇌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질문 다음 거 보시겠어요? 보시면요. 뇌와 게임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다룬 교육 및 영상 교육을 익투스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스마트폰 중독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두고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법으로 규제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2~3시간씩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는 초등학생 김모근. 엄마가 늦둥이 육아에 신경 쓰느라 아무렇지 않게 내줬던 스마트폰에 중독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보다 이제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주게 됐는데 아이가 재밌고 그 중독이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찾게 되고 또 하게 되면서 김군과 일반 어린이의 뇌기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일정하게 깜빡거리는 불빛을 맞춰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도록 한 실험에서 김군의 반응 속도는 일반 어린이에 비해 많이 빠르거나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스마트폰 게임이 강한 자극에 노출되면서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그만큼 주의력이 떨어진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증상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마치 팝콘처럼 그 열에 탁 튀어오는 그런 것을 이제 팝콘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강한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작은 자극에는 반응 안 하는 시각의 인지가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서 2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는 흔히 우측 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게 되는데 김군 역시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서야 하는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교차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왜? 재밌고 스릴이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통신사에 요구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입법 청원 운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중독을 되돌릴 수도 없고 피해가 너무 더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아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 논의할 시점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팝콘 브레인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팝콘 브레인. 예, 한 분.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팝콘밖에 네. 모릅니다. 팝콘. 막 머리가 네. 팍팍 튀는 팝콘이 네,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예, 확실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게임도 유익할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질문이 아니라 설문조사한 내용은 인터넷 게임 하는데 부모의 통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자녀들이요 불만이 없다. 64%. 통제가 없대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이거 맞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불만 사항은 강제로 못하게 할 때, 그다음에 시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또 재밌는 답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항상 셀폰을 방금 잡았는데 그만하라고 할 때. 억울하겠어요, 그죠? 방금 잡았는데 그것도 항상. 그리고 부모님들은 보시면 오른쪽에 장시간 사용하는 것, 제한된 시간에 사용하는 것, 할 일 숙제를 안 하거나 미룬다, 늦은 시간까지 한다, 게임하면서 욕을 사용, 대화 시간이 줄어든다. 근데 부모님들은 좀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죠? 통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돼서 포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부모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자녀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데 결국은 알아서 못합니다. 부모로서 아이 말대로 스스로 게임 시간을 줄일 때까지 그냥 지켜봐야 하는지, 아니면 간섭하고 체크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현명한 엄마의 대화 방법이나 구체적 제시 방법이 알고 싶어요. 정말 공감하고 고민되는 질문인데요. 부모가 그렇다고 자녀 지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 박민희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지도해야 될지,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또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예. 네, 제가 여기 익투스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저희 청소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어른들의 시선은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게임을 하냐, 꼭 게임을 해야 되나 하는데, 사실 요즘 시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요, 주 놀이 문화이자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같은 주제로 또 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시대는 나가서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거나, 아니면 흙놀이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한테 흙을 뿌리며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도 하고, 뭐 에너지를 빼면서 했지만, 사실은 사회가 위험해지면서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게 되고, 또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서 또 세대 이게 교차가 되면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게임으로 놀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이 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쉼터이기도 해요.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 잘 보면은요, 무엇을 배우든 학교에 가던 100% 경쟁해야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도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심적으로 말하는 쉼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로 자율성과 주도성이 있어서 100% 내가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발달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율성과 주도성인데요.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캐릭터도 내가 맘대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게임의 주인이 되고 나에게 모든 주도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도성과 자율성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 뭐 정체성,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인격, 이런 것들이 잘 성장하려면 다 이제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도 무엇을 배우건, 아니면은 뭐 학원에 가서 음악을 배우건 늘 완벽하게 100% 충족되는 게 없어요. 늘 누구와 비교가 되고 늘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게임을 통하여 만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많지가 않죠. 무언가를 해도 늘 부족하고, 이제 공부를 해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만 더 해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생활을 할 때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내가 해도 무언가 충분히 잘했다는 그런 리워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이기고 지고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겼을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게임을 재미로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아이들이 이거를 재미로 하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지금 게임 중독 위기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부모님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란 일상생활, 학교 뭐 과제 등, 아니면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영향이 갈 정도로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를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약물 중독, 뭐 도박 중독과 같은 맥락인 건데요. 하지만 게임을 한다는 자체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면, 그거는 너가 친구들하고 소통하지 마, 아니면은 요즘 학교에 가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너가 거기에서 아이솔레이트 돼, 이런 아이들한테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잔소리로만 아이들이 이제 들을 그런
퍼센테이지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컨트롤을 안 해도 되냐?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지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아직은 컨트롤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시고 리밋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게임이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이것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리밋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아이들은 얘기하죠. 내 자율성이 없다. 나도 내가 이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하게 한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성이 있어요. 영어로 tolerance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점점 할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상담 오는 케이스 중에 50대, 60대, 70대 부모님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아들, 딸이 40대인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임은 충분히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정신분열증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게임을 한다고 내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한테 리밋을 정해야 되냐요 하는데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니고시에이트를 하면서 함께 규칙을 정하고 대신 그 규칙을 어기지 않을 때 컨시퀀스도 함께 정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해서 게임도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규칙도 내가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런 좀 컨트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 또는 인터넷 게임이 취미인 것을 무조건 건강하지 않다는 편견은 버려주시고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하는지 그냥 자율성과 주도성은 누리면서 재밌게 하되 그것이 중독이 되거나 이것이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힘든 감정을 억제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엔 현실에 도피해서 이런 것들로 내 모든 힘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가이드해 주시고 리밋을 아이와 함께 좀 정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끊임없는 관심과 대화를 싸우고 또 힘들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우리 그 다음 부모 질문 세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쉽고 구체적인 인터넷 유해 정보 차단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강민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PPT장, 예. 저기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아직 애가 고로 레벨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 거로 따르면 이제 저렇게 이제 뭐 패밀리 세이프, 커스터디어 프리 뭐 이런 식 소셜 쉴드, 윈도우즈 라이브, 뭐 키드 로거, 뭐 스파이플릭스 프리 키 로거로 이런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게 저게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인데 저 중에는 이제 무료가 있고 이제 돈은 유료가 있는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60불 정도를 페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특징들이 다 뭐냐면은 다 그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특징들이 뭐냐면은 일단 저기 어떤 뭐 셀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저 프로그램에 일단 설치를 하고 세팅을 조정을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셀폰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 셀폰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셀폰에서 뭐 하는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무슨 게임을 하는지, 그 게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가 뭐를 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가 어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 뭐를 클릭을 했다, 뭐 거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를 이제 애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뭐 여기 몰래 설치를 할 수도 있게끔 돼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가 프로그램 설명을 보니까 이제 뭐 스파이플릭스 프리키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뭐 안티바이러스 그런 거에서 잡히지 않는데요. 완전히 인비지블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기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좀 니고시에이션을 해야겠죠. 아무리 봐도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좀 깔고 싶은데 너네들이
뭐 예를 들어 세팅을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너희들 자율적으로 내가 안 보게끔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게임 시간 같은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게, 뭐 아니면 뭐 인터넷 접속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저게 근데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좀 테크니컬리 되게 오버웰리밍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너무 더 막 이렇게 막 가가지고 막 뭐 해야 되고 막 인터넷 가서 영어로 된 거 막 읽어야 되고 막 그렇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좀 너무 내 시간도 없고 내가 좀 너무 뭐 내가 보기에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소홀히 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자녀들을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세상에.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을 내가 안 했는데, 그 저희 게임 회사가 이제 제가 만드는,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게임이 되게 좀 이제 성인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른들을 위한 게임인데 이제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저희들이 만드는 게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게임 말고 바로 전에 나왔던 게임들은 이제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예요. 그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 근데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봐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뭐 11살짜리가 이제 그때 GTA 5인데 그 게임을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사줘가지고 막 그 게임 부둥켰고 울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유튜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그게 좀 이제 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회사에서 어떤 그 프로듀서를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 부모들이 이렇게 당신네 회사 그게 메이처지 않냐, 근데 그런 게임들을 애들한테 뭐 10살 뭐 12살 뭐 그런 애들한테 게임을 사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레슬리 벤지라는 프로듀서인데, 그 사람이 딱 잘라 말하는데, 우리 회사 게임을 하게 하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게 그 사람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로서 그거를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누가 어떤 제3자나 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대신 뭐 이렇게 관리해줘 감독해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지금 그런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기는 그런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부모로서 부모로서의 어떤 거기에 따르는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야 할 어떤 지식이라든지 책임 지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차단하는 걸 푼다고도 하던데 너무 잘 프로그램들을 잘해서 아이와 잘 상의해서 애들이 유해 정보에서 좀 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관심 있는 인터넷 게임 관련 직업이 있는가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유튜버가 거의 지금은 40%가 이유가 재미있는 게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또 관심이 없다는 아이들도 36%가 있었고요. 그 외에 또 게임 프로그래머, 또 프로게이머, 또 컴퓨터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아이들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후원을 하겠는가 물어봤는데, 적극 후원하겠다는 부모들이 50%가 있으셨어요. 되게 오픈 마인드 우리 시대를 앞서가는 부모님들. 근데 아이들 대답이 재밌어요. 프로게이머는 게임만 할 수 있으니까, 게임 프로그래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서, 유튜버는 지금 위에 올려놨죠. 재미있는 게임은 돈 벌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 답이 되게 단순하고 명료하죠. 아직 현실에 부딪혀보지 못한 자가 꿈을 꿀 수 있는. 자, 우리 아이들이 보기엔 그냥 쉬워 보이고 되게 재미있기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아무래도 현실입니다. 그죠? 직업은 또 직업이고요.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시죠? 예. 네. 어떠세요? 마냥 즐거우세요? 게임 뭐 프로그램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게임을 하는 거하고 게임을 만드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완전 틀려요. 완전 틀리고, 게임을 내가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하고 그게 게임을 잘 만드는 거하고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여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래머는 사실 테크니컬한 거거든요. 이게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스킬도 스킬이지만은 이제 프로블럼 솔빙 스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하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부를,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애들 말로 빡세게.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게임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140 빌리언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40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 140조 원 이상이에요. 지금 작년도에 게임 시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너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지금 음악하고 영화하고 합친 거보다 훨씬 커요. 음악하고 영화하고 합치면 얼마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면 한 50조에서 60조 사이거든요. 근데 게임이 140조예요. 그 차이가 지금 근데 합친 게 그 정도니까.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앞으로 2024년 가면 점점 2024 정도 되면은 거의 게임 시장 마켓 자체는 이제 200조 원 이상 된다고 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게임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뭐 게임에 관련된 직업이 뭐 전망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게임 프로그래머는 완전히 그 게임하고 좀 떨어져서 프로그래머 자체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애들이 이제 유튜버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가 7명이 있는데 뭐 재밌는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게임 스트림 같은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긴 한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되게 인기 있는 사람들 있죠. 뭐 대도서관이라든지 저도 이제 한번 구독을 해봤는데 되게 그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게임 유튜버를 시작해가지고 게임 유튜버 하다가 이제는 거의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대중매체까지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근데 이제 그런 레벨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내가 보니까 되게 좀 특징이 있어요. 게임을 되게 잘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게임 말하는 것도 재밌게 하고 어떤 컨셉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사람 컨셉은 6.25 컨셉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게임하다가 막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면은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여기 6.25 컨셉이라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게임 스트리머 유튜버 한다는 게 뭐 그냥 게임을 잘하고 말고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까지 자라오고 그때까지 경험하고 그때까지 쌓아온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나레이션이 충분히 반영돼야지만 유튜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유튜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유튜버 뭐 게임 스트리머를 한다 뭐 딴 유튜버로 성공을 한다 그거는 단순히 게임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게임 이외의 다른 어떤 경험들을 공부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뭐 다른 경험들을 쌓아야지만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 네.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 우리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독하는 분이 한 10만 명 이상 된다니까 그 알로직이라고 이름이 그렇다는데 아까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오늘 오고 싶었는데 못 왔는데요. 유튜브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봐도 전화 연결을 이 친구 지금도 유튜브 이거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한 6시간 투자한다고 하는데 교회나 열심히 나오라고 이야기했는데 You have reached. 시간이 좀 지났나? 지금 한참 아마 제 생각에 지금 게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이 두 직장을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와서 제가 듣기로는 한 6시부터 12시까지 한 6시간 정도 한답니다. 매일 이렇게 올린다고 그랬는데 전화 받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 한 30분 지나가지고 지금 아마 게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대로 이분이 한 말을 여러분 뭐 고등학생들한테는 선배죠. 뭐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번다는데 그 유튜브를 그 하는 아까 말한 그대로 김간웅 집사님이 한 이야기 지금 그대로네요. 유튜브를 하는 거 앞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답니다. 지금 굉장히 유튜브가 많아져 가지고
일단 유튜브를 하려면은 자선책으로 그냥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하려면은 게임 하는 것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해야 되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송 진행을 잘해야 된대요. 유튜브 하려면. 그다음 편집은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만의 특성, 전략을 가져야지 유튜브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피곤한 일이랍니다. 여러분 뭐 게임은 하면서 돈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돈 버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 중고등학생들이 한다니까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우려하면서 그래도 이 친구는 그 어디 졸업했더라? 시각 디자인 대학 졸업을 했거든요. 시각 디자인 졸업하고 이제 자기 직장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는 그 아주 시기를 잘 타가지고 유튜브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도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10몇만 명 되면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시기를 잘 만나서 그렇고 지금은 상당히 어렵대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고등학생들 자기 기본적인 공부 충실하고, 나중에 자선책으로 뭐 굳이 하겠다면 완전히 그게 매여서 올인해서 하겠다면 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마 교회 한번 나올 거예요. 우리 영빈 형제인데 아마 한번 나오긴 할 텐데, 그때 여러분 한번 실제적인 거 한번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나눌 건 다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게스트분들.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인터넷 뭐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레포메이션이라고 이제 그 종교개혁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 보면서 되게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개혁 그 당시에 되게 우리가 뭐 마틴 루터하고 종교개혁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막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맞는 말인데, 되게 진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프린팅이거든요, 인쇄술. 그 당시에 책을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찍어낸다는 게 글을 써가지고 손으로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카피를 그때까지 했는데, 종교개혁쯤 해가지고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인벤트가 되면서 이제 금속 활자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95개 조항 뭐 반박문을 딱 해도 그 마을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00장 그 인쇄 쫙 해가지고 다 사막에다 뿌리니까 그게 순식간에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 번져나가면서 그 레포메이션이 그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그때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아마 지금 이렇게 유튜버라든지 뭐 SNS라든지 그런 게 지금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있는데, 지금이 아마 그때하고 조금 비교할 만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케이스로 하나 소개해드릴 게 이제 뭐 조던 피터슨이라고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금색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사상가라고 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캐나다인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살아요. 토론토 살아요. UT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그냥 교수였어요. 그냥 교수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그 동성애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법안을 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남자고 성전환을 했는데 내가 뭐 여자를 성전했으니까 나를 뭐 쉬로 불러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법안을 이제 인권회에서 이제 법안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 위반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생각을 올렸어요. 그 사람 맨 처음에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막 학생들이 그 사람 강연하는데 데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강연하고 뭐 지금 아마존에서 넘버원 베스트셀러 책 쓴 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어떤 유튜버라든가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거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확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가
우리 모두한테 정말 아주 크리티컬한 정말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또 깊은 고민과 함께 이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지적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자기 지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단순히 이제 뭐 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쌓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선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저도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 오늘 또 말하면서 듣고 했는데 우리 아까 미니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할 때 아이들 그 노래 하나가 생각났는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애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 그렇구나 이 게임 안에서는 내가 캐릭터도 바꿀 수 있고 내가 뭐 갖고 싶은 무기도 잡을 수 있고 어떤 뭐 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희열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유. 요즘 전부 경쟁이 너무 심한 사회에 살고 있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공부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이고 착실한 아이고 이제 여기에 기대에 자기가 부응을 못하니까 현실 도피 차원에서 게임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 걸 일단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커넥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꼭 이 온라인 상에서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가정 안에서도 자기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몰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구나.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그다음에 게임만 뭐 게임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제가 종류도 잘 모르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부모님들이 항상 저도 뭐 지금 아이들 지금도 뭐 이렇게 이제 막내가 어떻게 자랄지 제가 지금 또 걱정이긴 한데 그 저학년하고 고학년을 게임 지도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가 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어린아이들 저학년은 확실히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지도가 확실히 필요하고 부모의 통제하에 아이들이 또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강제력이 좀 필요해요. 애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중학교 벌써 올라가고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니고시에이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긴 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게임 시간 그러니까 자기의 메인 어떤 주 목적, 자기 인생의 퍼포즈를 가지고 그게 열심히 하는 애는 사실 게임할 자격이 있어요. 만약 그런 아이라면 그건 분명히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 자기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목적이 뭔지 또 성령 체험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게 없는 아이일 경우에는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통제가 좀 필요하고 니고시에이션해서 하루에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있어서는 잔소리하면 안 돼. 뭘 막 그 시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시간에 아이가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놔두고 스스로 자기 시간을 체크하고 오버했으면 그건 이제 약속 위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될까요? 내일 1시간을 줄인다든지 오늘 오버했으니까 내일 시간을 스스로가 줄이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든지 한 달 용돈이 줄어든단다. 원달 용돈은 줄어든다. 10불 줄어든다. 가령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건데 좀 필요할 것 같고 인터넷 전체로 보면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 의식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른들도 함께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온라인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는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너무
악의 영향, 어둠의 영향에 지배하에 너무 우리가 방치하고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강력한 도구거든요.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정말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하고 잘하는 아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에게 인커리지하는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게스트로 수고해주신 우리 박민희 집사님, 또 박정우 목사님, 또 김광현 집사님 감사하고요. 또 장식 너무 이쁘죠? 그리고 하신 홍승정 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에서 인터넷 문화란 홍보 자료 중에 몇 군데 발췌한 글을 제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 올려 있는데요. 옛날에는 좋은 책의 한 글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청소년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유익할까? 그렇다. 인터넷은 유익하다. 그런데 유익하지만 더 유해하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는 이렇게 얘기한다. 지성인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출 사이트는 이렇게 얘기한다. 자유를 꿈꾸는 자는 가출을 하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혼자 하게 하는 것은 맨손으로 정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하면서 자신의 정신, 주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글 속에서 살아남은 확률보다도 낮다. 이상으로 일상적 주제 워크샵 첫 번째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